73세 박순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내려다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이 이 30평 아파트 한 채였다. 남편 박철수가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집과 퇴직금으로 마련한 적금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아들 민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 영희도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나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14살 손자 지민이는 영재고 진학을 꿈꾸는 수학 영재였고 11살 손녀 수연이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여러 번 상을 받을 만큼 재능이 뛰어났다. 그런 평온한 저녁, 민수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추천한 주식 투자 펀드가 있었는데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운용사가 부도나면서 전부 날렸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나 손실을 봤니? 5억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까지 건드렸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줄 돈이 없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민수 가족이 살고 있는 용인 신도시 30평대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 원은 순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해 준 것이었다. 영희가 지민이랑 수연이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물거품이 됐어요. 애들 교육 계획이 전부 무너졌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45년을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순자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다. 전세보증금 5억에다가 아이들 유학준비금까지 생각하면 3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효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1억 2천만 원의 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이번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요? 응. 3년 내 상환 조건으로 너희 집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야.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말이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3년 안에 꼭 갚을게요. 일주일 후 순자는 자신의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를 늘려 3억 원을 마련했다. 공증사무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차용증을 작성하고 민수 집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민수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라며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순자는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설득했다. 그날 밤 순자는 텅 빈 통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73세 나이에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들 가족의 위기를 구했다는 뿌듯함과 손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3억 원을 빌려준 후 처음 몇 달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민수는 매주 일요일 안부 전화를 드렸고 영희는 손자녀들의 학업 상황과 일상을 자세히 알려줬다. 지민이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수연이는 피아노 발표회에서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해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다. 어머니, 지민이가 요즘 영재고 입시 준비로 너무 바빠요. 주말에도 특강이 있어서 뵈러 갈 시간이 없대요.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수연이도 예중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요. 개인 레슨에 화성학 수업까지 듣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순자는 손자녀들의 성장 소식을 들으며 뿌듯해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민수의 전화가 점점 뜸해졌다.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걸려오던 안부 전화가 격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전화를 해도 대화 시간이 현저히 짧아졌다. 손자녀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지민이가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전화하기도 하고 수연이가 새로 배운 피아노 곡을 전화로 들려주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추석이 다가오자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오기 힘들면 내가 용인으로 갈게. 엄마 죄송해요. 올해는 영희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애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해서. 순자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용인까지 가는 버스를 탔다. 깜짝 방문이라도 해서 손자녀들 얼굴이나 보고 싶었다. 용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순자는 깜짝 놀랐다. 민수집 주차장에 새로 뽑은 듯한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다. 순자는 눈을 비비며 차량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분명히 민수의 전화번호였다. 현관벨을 눌렀을 때 영희가 나왔다.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깜짝 방문이라도 해서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지민이랑 수연이는? 아니,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하지만 순자는 현관에서 수연이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영희가 거짓말하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선 순자는 더욱 당황스러웠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소박했던 인테리어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최신형 85인치 대형 TV, 수입산 고급 가죽 소파, 이탈리아제, 대리석 식탁 등 수천만 원은 좋게 들어갔을 법한 가구들로 집안이 꾸며져 있었다. 민수는 어디 갔니? 골프. 아니, 회사 동료들이랑 모임 있어서 나갔어요. 순자는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생활비를 아끼며 매달 8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민수 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용인에 사는 옛 동료 김 선생님의 권유로 순자는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았다. 20년 경력의 김정호 탐정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자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경우 말이에요. 일주일 후 김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어르신, 며느리 영희 씨가 작년에 강남 대치동에 프리미엄 수학학원을 하나 더 냈습니다. 임대 보증금만 2억, 인테리어비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월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영희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들여 새 학원을 차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드님 민수 씨인데요. 주식 투자로 5억 정도 손실을 본 건 맞는데 원래 보유 자산이 15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0억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수가 거의 알거지가 됐다고 울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실제로는 10억이나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탐정이 건넨 서류 중에는 민수와 영희의 SNS 계정 캡처 화면들도 있었다. 영희의 인스타그램에는 시어머니 덕분에 새 가구로 집 꾸미기 완료.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는 글이 있었고 민수의 페이스북에는 부모님은 자식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즘 부모들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라는 게시글이 있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계산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영희가 강남에 학원 하나 더 차린 것도 알고 내가 여전히 1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다 증거가 있어. 그날 오후 민수와 영희가 순자네 집으로 찾아왔다. 순자는 탐정이 제공한 자료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기다렸다. 어머니, 우리를 미행시키셨어요.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행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한 거야. 민수는 변명했다. 엄마, 그 돈은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랑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럼 내 노후 자금은 함부로 써도 되는 거니? 영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하세요. 자식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고 계약서까지 쓰게 하고. 다른 집 봐요. 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하지. 왜 거짓말을 했니? 영희가 다시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만 해도 15억은 될 텐데 나중에 그거 다 민수가 상속받을 건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세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신의 재산을 미리 계산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 그럼 이제 계약대로 하자. 2년 안에 3억을 갚아라. 석 달 후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려는 듯한 다정한 목소리였다. 엄마, 오랜만에 가족여행 어떠세요? 설악산 단풍 구경도 하고 애들이랑 함께 시간도 보내고. 순자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손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다. 토요일 아침 민수 가족이 차를 몰고 순자를 데리러 왔다. 뒷자리에 앉은 지민이와 수연이는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 설악산 가는 거죠? 저 단풍 사진 찍을 거예요. 수연이가 들뜬 목소리였다.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설악산 중턱의 한 휴게소에 도착했다. 휴게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지민이와 수연이가 먼저 밖으로 나갔다. 엄마,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험악해졌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부모들은 다 자식 교육비 대주는 거예요. 엄마만 유독 계산적이어서. 계산적?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영희가 거들었다. 어머니, 3억 원 상환하라고 하시는데 그 돈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순자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화장실 다녀올게. 하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주차장에는 아들의 차가 없었다. 휴게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10분 전에 차 한 대가 급히 떠났다고 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산속 휴게소에 버리고 간 것이다. 휴게소 편의점 사장 이영수가 상황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순자는 부산에 사는 동생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순이는 분노에 떨었다. 그 놈이 어떻게 언니를? 내가 지금 올라간다. 4시간 후 68살의 여동생 순이가 부산에서 차를 몰고 도착했다.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었다. 언니 괜찮아? 순이는 순자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부산으로 내려간 순자는 순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30년 경력의 김철민 변호사는 계약서와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다. 할머니,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장 채권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한 달 후 민수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아갔다. 민수는 그제서야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경매 통지서가 왔는데. 내 선택의 결과다. 엄마,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민수야,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갈 때는 생각 안 했니? 결국 민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순자는 3억 5천만 원을 회수했다. 민수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고 영희의 강남 학원도 문을 닫았다. 6개월 후 뜻밖의 수연이가 순자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날 설악산에서 왜 할머니를 두고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새 학교는 생각보다 좋아요. 친구들도 착하고 여기 피아노 선생님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서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순자는 수연이와 지민이를 만났다.
아이들은 순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할머니, 저희가 아빠 엄마 대신 사과드려요. 지민이가 깊게 절을 했다. 얘들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너희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순자는 부산에서 순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자매는 전통시장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를 의지했다. 순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했다. 1년 후 수연이가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다. 순자는 시상식장에 가서 손녀의 연주를 들으며 뿌듯해했다. 연주가 끝난 후 수연이는 관객석의 순자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에 썼다. 73년을 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2년 후 순자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노인금융보호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75세가 된 순자는 여전히 건강하게 부산에서 살고 있다. 순이와 함께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수연이와 지민이를 만난다. 민수와 영희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지만 순자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순자가 자주 하는 말이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